안녕하세요. 어렸을 적에는 참 좋은 추억들도 많았고 동네를 누비며 그 시절만의 정겨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갔던 나날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나는 그때의 기억 속에는 일을 마치시고 고된 몸을 이끌고 귀가를 하시면서 손에는 항상 과자가 들린 봉다리를 흔들면서 콧노래를 부르셨던 아버지가 꼭 계셨죠. 아주 가끔은 그 손에 과자가 아니라 통닭이 들린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 난리가 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통닭이다. 요 녀석들아, 하늘 같은 아버지는 안 보이고 너희들 눈에는 통닭만 보이냐? 에라이 불효자식들. 그래, 통닭이나 얼른 먹으라. 아주 뜨끈뜨끈하다. 통닭이 담긴 봉투만 바라보면 군침이 돌곤 했었죠. 아버지는 장난스레 타박을 하시면서도 통닭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느새 아버지를 위해 얼른 찌개를 데우시고 계셨고요. 가서 발이나 씻지 뭐하고 있어요. 발 씻고 얼른 밥이나 잡숴요. 시간 늦었어. 어휴, 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내가 이 시간에도 밥이나 차리고 있네. 아이고 내 팔자야. 거참 뭐 그렇게 대단한 밥상을 준비해놨다고 그리 유세를 떠시나? 얼마나 맛이 좋은지 내가 한 숟갈 떠보면 금세 반병이 나지. 아휴, 시끄러워요. 빨리 발이나 씻으러 가서 얼른. 아버지를 향해 눈을 흘기시다가 기어이 그 등짝으로 손바닥을 철썩 내리치고는 하셨던 엄마. 그런 두 분을 바라보며 제가 통닭을 뜯던 그 늦어버린 저녁 시간의 소소한 행복이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좁은 집에서도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희 네 식구의 일상이 뒤바뀐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마 아버지가 다치셨던 그때부터였던데 싶습니다. 원래 몸을 담고 계시던 직장이 망해서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예고장 따위 없었어요. 그냥 분위기만 며칠간 뒤숭숭하다가 문을 닫는 건 하루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있는 놈들은 잃지 않으려고 각자 자기 몫이나 챙겨서 홀라당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만 지금 또 피해를 보고 막심한 손해만 안게 생겼구나. 통탄해 하시던 아버지는 그 울분을 고스란히 삼켜내신 채로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 일을 전전하며 돈을 벌게 되셨었죠. 의리도 없이 그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렸던 전 직장으로부터 못 받은 임금이 그때 아마 3개월치가 넘었던 건가? 그랬었을 겁니다. 받아야 할 급여도 못 받으신 채로 일을 다니다가 실업자가 된 것만으로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담하였을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제발 받아야 할 임금의 한 푼이라도 달라고 아버지가 읍소를 하시며 책임자들을 찾아다니셨었는데 그때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수준으로 모욕을 당하셨거든요. 그나마 야반도주를 하지 않았던 윗대가리라는 놈들은 전부 책임 없다는 식으로 나오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웬 이상하게 짝이 없는 법조항들을 들먹이기도 했고요. 당한 놈이 바보 천치라는 소리를 내뱉는 건 예사였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한껏 조롱을 해댔던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 그 아픈 심정을 안고서 아버지는 일을 새로 나가셨습니다. 현장 일이었죠. 그게 비정기적이라는 면에서 고용 불안정성도 있지만 일단은 일이 고되잖아요. 몸을 계속 써야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러모로 술을 이전보다 훨씬 더 찾게 되셨습니다. 상황, 환경, 그리고 술이라는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아버지는 변해갔죠. 아버지의 손에 달랑 들려서 집으로 오던 소박한 과자들, 가끔 맛볼 수 있던 행복한 퐁닭 봉투, 그런 것들을 점점 보기 힘들어지더니 종국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제 귀가를 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것은 오로지 술, 그 술당 외의 것은 보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럴수록 저는 아버지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엄마는 속상해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는 횟수가 늘어만 갔죠. 엄마는 식당 일을 다니고 계셨고 매일은 아니었으나 목욕탕 청소일도 병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깜깜한 시각에 집을 나가 목욕탕을 청소하셨죠. 그럴 때면 어두운 길을 뚫고 지나가셔야 하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저는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
그 목욕탕 청소하는 거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그만하기는 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뭘 그만해? 너는 괜히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 그래도 자꾸 깜깜할 때 나가고 그러시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에이, 네, 뭐가 무서워. 큰 길 나가는 쪽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떡해요? 엄마 혼자 어떻게 이겨요? 너는 괜한 소리를 다 한다.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까딱 없어. 식당도 바쁘면서 식당 일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괜히 목욕탕 청소까지 계속 하는 건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꿍얼거릴 거야. 너 그러면 내년에 운동화 새로 안 사준다. 운동화요? 메이커로다가 하나 장만해야지. 슬슬 운동화 상태가 영 아니더라. 그치? 엄마가 씩 웃으시는 모습 앞에서 저도 좋다는 듯 헤헤 웃고 말았으나 그날 운동화 생각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메이커 운동화 때문에 엄마가 그 힘든 목욕탕 일을 하시는 것일까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왜 운동화는 자꾸만 닳고 닳아서 결국 새 것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인 건지 이것조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이커 운동화를 포기하자니 자꾸 구질구질한 신발만 신고 나서서 친구들의 못쓸 이목을 끄는 제 신세가 처량하였기 때문에 쉽게 포기는 안 되었죠. 그러니 밤새 제가 머릿속이 터질 것 같고 마음이 천근만근이나 끙끙 앓으며 잠을 못 자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지새운 밤이 제 지난 인생의 어느 한가운데 있었네요. 하지만 제가 복잡한 심경으로 잠을 설쳤던 것이 아주 무색해질 정도의 아주 큰일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3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셨는데 그러면서 정강이와 허리 쪽을 다치고 마셨어요. 수술까지 받으셔야만 했었죠. 그리고 수술에서 그쳤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텐데 그 이후가 더 문제였어요. 후유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간헐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일상에서 몹시 괴로움을 겪게 되셨어요.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대관절 무슨 잘못을 그렇게나 저질렀는데 세상이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러냐고.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 거야? 통증이 찾아올 때면 아버지는 괴로움에 절규하셨고 발버둥 치시며 세상을 원망하셨어요. 그럴 때는 누구도 아버지를 위로할 수도 감히 달래려는 신용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통증이 찾아오지 않는 때라고 해서 편안했던 건 아니었죠. 하체에 전기가 흐르듯 찌릿찌릿한 느낌을 아버지는 거의 하루 종일 받고 계셨거든요. 한번 생각을 보세요. 거슬리는 그런 감각이 몸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일상에도 당연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 신경도 계속 곤두서겠죠. 그러니 사고 이후로 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땅히 보상을 해주어야 맞았을 쪽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아버지의 부주의함에 모든 원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탓하였어요. 사고를 당하신 아버지 때문에 그날 작업이 지연되고 늦어졌으니 되려 보상이라도 받아내고 싶다고 말을 그딴 식으로 하더군요. 사람이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고 후유증까지 겪고 있는데 말이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하게 못되어 처먹은 집단입니다. 임금체불 상태에서 문을 닫아버렸던 망한 전 직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장 일에서도 그런 수모를 당하셨으니 아버지의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더불어 저희 가족의 모습도 거의 엉마가 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두 번 다시는 아버지가 멀쩡하셨던 때의 그 시절 모습으로 저희 가족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아버지가 하시는 소리가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쩡히 잘 사는 집들도 많은데 왜 우리 집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넉넉하게 살아본 적도 그동안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소박하게 살던 가족일 뿐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안 좋은 일만 당하는 걸까? 아버지 말씀이 맞아. 세상은 불공평해. 이따위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 억울한 일 투성인데 열심히 살아봤자 크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모난 마음이 가득한 패배주의가 저를 휘감고 있었어요. 제가 제법 우연한 성격의 아이였는데 일련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점점 비관적이고 정신이 나약해져만 가더라고요. 그도 그렇게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요. 직접 마주하며 보고 있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었죠. 오히려 괜히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잘못 건드릴까봐 제가 원망의 화살이나 받을까 싶어서 몸이나 점점 사리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스스로가 비참했어요. 이런 가정 안에서 무슨 희망이나 있을까 싶었죠. 대충 나이 먹고 대충 어른이 돼서 대충 돈을 벌고 대충 결혼을 하게 되면 하고 그렇게 대충 사는 게 저의 미래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정신머리로 제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었겠나요? 어림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그냥 문득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제 눈에 새삼스레 엄마의 얼굴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엄마의 얼굴에 잡힌 주름이 보였던지 모른 일이에요. 어라? 원래 엄마 얼굴이 저랬었나? 아닌데. 내가 아는 엄마 얼굴은 저것보다 훨씬 젊은 모습인데 갑자기 왜 저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거지? 눈가에 주름들이 보이네. 그리고 엄마 피부가 원래 저렇게 푸석푸석해 보였던가? 엄마의 안색이 원래 저렇게 어두웠던가? 이상하다. 아닌데. 들여다볼수록 저는 놀란 심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제 엄마였거든요. 맨날 보는 얼굴이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문득 가만히 그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생경하다 못해서 낯선 감각을 맛보았습니다. 엄마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저는 자식이면서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나고 철없고 어리석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이 엄마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이겨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그러면서도 외로웠을까요? 누구 하나 그런 엄마를 알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에 알아줄 리 없는 고생이었고 그렇다면 가족만큼은 그걸 알아봐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울에 빠진 집구석에서는 누구 하나 엄마의 고생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각자가 가장 힘들고 지치다고 아우성이나 그동안 쳐오고 있었죠. 그러고 보니 엄마만 계속 돈을 벌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이후로 엄마는 한 번도 쉬지 못하셨구나. 단 한 번도. 엄마가 온전히 쉬신 적이 있었던가? 나는 왜 엄마가 쉬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만 같지? 엄마가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울에 빠진 집구석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연명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기적인 바보였죠. 변명할 여지 하나 없이 죄송하더라고요. 피곤에 찌든 엄마의 얼굴에 대고 100번 1000번 사죄를 해도 모자랄 것만 같았습니다. 나이만 먹고 머리만 커진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나 제 용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한마디로 저는 못난 자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걸 불현듯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쓸데없이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일찍이 패배를 선언했던 것도 똥폼을 잡아왔던 것으로 느껴져서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교무실을 기웃거리며 교사용 문제집이 버려지는 게 있으면 챙기기 시작했죠. 공부를 하기에는 늦었지만 그래도 어떤 신용 하나라도 해보고 싶어서요.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여자애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독서실 들렀다 오느라 그랬어요. 뭐? 독서실? 웬 독서실이라니? 같은 반 친구가 기껏 끊어놓고서는 귀찮아서 가다 말다 하는 독서실이 있는데 오늘 안 간다고 하길래 제가 대신 독서실에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랬어? 독서실에서 뭘 하다 오길래? 모기는요. 독서실에 가는데 공부를 해야죠.
신고 자리에서 문제집 좀 풀다가 왔어요. 참나, 네가 웬 공부를 하니? 이제 와서 뒤늦게 공부바람? 별일이 다 있네. 얼른 씻고 잠이나 자. 내 괜히 안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어. 엄마가 툴툴대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눈빛만은 저를 아주 우회라는 듯이 쳐다보셨다는 걸 저는 느낀 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을 때 제가 느낀 게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제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공부에 의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엄마가 흐뭇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갑자기 확 짜증을 내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온갖 욕을 다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엄마가 그래도 자식 새끼가 공부하는 걸 보면 사는 보람이 느껴진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황당하다는 듯이 헛기침을 하셨고요. 그 대화를 듣고서 저는 속에서 울컥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다스리느라 혼났습니다. 뒤늦게 부끄러운 깨달음이 와서 공부를 시작했던 저였으나 텔레비전에서 다뤄질 것 같은 그런 대단한 기적은 없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결과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부 천재도 아니었고 사교육은 근처도 못 가봤고 뒤늦게 여러 진도를 따라잡을 요건이 안 되었으니까요. 대신 뒤늦게라도 공부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결단을 내렸던 것 자체가 절대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사실 저는 공부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공부라는 전공법을 선택한 것이었잖아요. 그게 가장 정석의 길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과를 좋게 빨리 받아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길이었고요. 제가 받아든 결과지는 전문대 입학이었죠. 들어갈 성적이 충분했던 데다가 어려운 제 가정 환경상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돈이 안 들었어요. 공부를 해보려고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맞이하지 못했을 대학 입학식 날이었답니다. 공짜로 꽤 괜찮은 전문대에 들어가다니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 모습을 보니 보람찼죠. 게다가 제 동생이 저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3살 터울이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개판난 지 오래였었기에 사춘기를 지나던 저희 자매는 친근함 따위는 저버렸고 각자 알아서 학교 생활이나 하고 서로의 심기나 건드리지 말자며 그런 무언의 규칙을 정한 채로 지냈었어요. 근데 저에 비해서 여동생이 좀 소심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왈가닥이 따로 없었는데 점점 더 말수가 적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하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여동생이 얼마나 심란하게 학교 생활에 있겠어요. 미래 따위는 없다는 생각을 한 건 저와 비슷했고요. 어렵기 때문인지 저보다 더 자포자기란 듯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의욕적으로 독서실이니 자습이니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새인가 엄마를 챙겨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되자 여동생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속으로 언제나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계기가 부족했던 것뿐이었나 봐요. 실합작게 친구들이랑 밖이나 쏘다니면서 할 일 없이 시간이나 죽이고 그러고 지냈던 생활을 조금씩 청산하더니 혼자서 아등바등 노력을 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동생의 모습을 저는 알고 있었죠. 다 지켜보고 있었다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여동생에게 말해주었어요. 네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어리니까 네가 희망이야. 알았어? 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라. 언니가 너 공부하는 거 밀어줄 테니까. 문제집, 학원? 아니면 과외?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언니가 너 공부하는데 필요한다는 거 있으면 앞으로 다 지원해줄게. 언니가 무슨 수로 나를 지원해줘? 나 이제 성인이야. 대학도 다니지만 일하면서 돈도 걱정 없이 벌 수 있는 나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언니만 믿어라. 뭐래, 진짜 어이없어. 언니나 잘해. 여동생은 황당한 소리를 다 듣겠다면서 눈을 흘겼지만 저는 그런 반응을 귀여운 반항이라고 여겼네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기본 2개씩 하다 보니까요. 너무 힘이 들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엄마를 이해하겠더라고요. 남의 돈을 한 푼 버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엄마는 지난 나날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겪어오신 거였잖아요. 엄마의 고생, 고충 그런 것들을 이제서야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엄마를 생각하며 일을 악물었던 것 같아요. 또한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리 힘이 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채 영원히 쉬고만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활비를 직접 벌고 여동생의 학업 비용을 지원해주고 약간의 저축도 필요했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었죠.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꼭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당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려면 한참 많이 남은 저와 여동생을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쑤시든 열이 나든 일을 나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헌신의 숭고함을 이제야 제가 직접 몸이 부서져라 움직이며 돈을 벌고 나니까 오롯이 알겠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에 폈던 고생했고 그것을 발견했던 이후로 깨달음이 찾아와 차츰 변해갔던 저의 정점은 대학을 졸업한 무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대라서 길지 않은 대학 생활이었지만 어쨌든 그 기간을 전부 제가 번 돈으로 보낸 바였고요. 졸업과 동시에 꽤 괜찮은 직장을 잡은 상태였죠. 그리고 여동생은 어느새 성적이 많이 올라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은 돈들을 차곡차곡 모으며 관리했고 정말 아껴 썼습니다. 아끼지 않았던 건 여동생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두둑하게 용돈을 줄 때뿐이었네요. 그리고 여동생은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해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났던 날 저는 전화를 받고서 기쁨의 비명을 질렀었는데요. 엄마는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동생이 출력해서 가져다 드린 대학 합격증 종이를 붙잡으신 채로 누우신 자리에서 한참이나 말없이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대학의 중요도가 낮아진 지금이라 할지라도 저희 집 같은 상황에서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면 그날이 잔치날이 될 텐데요. 하물며 대학의 중요도가 지금보다 높았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니 기적 같은 감동의 파도가 밀려왔죠. 여동생을 믿고 그래서 아끼지 않고 지원해줬던 게 결국 엄청난 보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는 행복했고요. 여동생은 자기가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결국 해냈다는 것에 큰 안도감을 느끼면서 큰 산을 넘었으니 앞으로는 뭐든 다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걸 치기 어린 발언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괜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직장에서 1년 동안 사회 경험을 쌓다가 아주 성공적인 이직을 해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중견기업에 들어갔거든요. 정규직이었어요. 여동생이 중견기업으로 들어가서 첫 출근을 했던 날, 그날 저녁에 네 식구가 모였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우셨던지 모릅니다. 애비란 게 도움도 안 되고 너희들한테 맨날 배만 깨치고 없는 이만도 못한 존재라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차마 할 말이 없다. 애비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멀쩡하냐. 대견하다 정말로. 아버지가 흐느끼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는 방법이란 없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눈물을 안 흘리려고 그렇게 맘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옆을 보니까 이미 여동생은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그때 손으로 눈가를 훔치시던 엄마를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당신한테는 내가 죄인이야. 죽을 때까지 죄를 못 갚을 거야. 그러자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모습으로 오열을 하셨습니다. 어느새 저희 네 식구 서로를 얼싸한 듯이 부둥켜 안고서 울고 있었네요. 너무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었던지라 그 서름이 각자의 안에 쌓여 있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많이 털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좀 더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작지만 너무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을 다녔고요. 짧은 연애도 2번 정도 했습니다. 진지하게 정말로 사랑하는 연애를 아직 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느 날에 직장 상사분이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상사분이 직접적으로 아는 남자도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상대였으니
그 노고에 죄송해서라도 제가 그 남자를 안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나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주신 걸까? 평소에 나를 너무 좋게 봐주신 분이라서 이런 자리를 거절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네. 한숨을 쉬며 소개팅 자리에 나갔던 저는 그날 남편을 만났답니다. 인연이고 운명이고 정말 얄궂이죠. 새끈듬하게 마주했던 상대가 제 남편이 되다니 가끔 돌아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과거입니다. 객관적인 조건 면에서요. 남편이 저보다 월등했어요. 그러니 저를 좋게 봐주셨던 상사분께서 용을 쓰고 예를 쓰며 괜찮은 남자를 알아다가 저한테 지인을 걸쳐서라도 소개를 해주셨던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꽤 안 부리고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해 근무를 해왔던 보람도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오신 분들이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동경을 샀고 기감이 되었던 그런 부부이셨다고 하던데 이제 빚 보고 편하게 누릴 때가 되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떠났다면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온 집안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다 눈물바다였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발견이 너무 늦었기에 소슬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공부 잘하는 착한 막내 아들이었고 그 위 자식들도 다 너무 잘 컸으니 그런 면에서는 시어머니께서 떠났을 때 아마 여한이 없으셨을 듯 싶네요. 남편이 형만 둘이에요. 첫째 아주버님은 증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멋지게 증권맨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셨고요. 둘째 아주버님은 무역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두 분끼리는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남편만 혼자 나이 터울이 좀 있어서 어렸을 때 막둥이라고 귀여운 별명으로 집안에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럼 막내가 장성을 하여 결혼을 하였으니 당연히 그의 형제들은 이미 가정을 이룬 뒤였겠죠. 네, 아주버님 두 분 다 이미 결혼을 하신 지 오래였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꽤 잘나가는 공통점을 지닌 아주버님들답게 두 분 다 집안이 꽤 유복한 형님들을 만나셨다는 점이에요. 형님들은 뚜렷한 직업들이 없었습니다. 두 분 다 자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고 내조하고 그러고 사는 아내의 역할들을 하고 계셨죠. 그게 다 각자의 친정이 유복한 편이니 가능한 듯 싶었고요. 두 분 모두 강남에 살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형님들이 유독 강남을 고집해서 아주버님들이 결혼하실 때 그 의견에 휩쓸려 가셨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댁은 원래 서울 감동구에 오래 살던 집안이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암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경기도 광주로 거주지로 옮겼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시아버지께서 홀로 경기도 광주에서 살아오셨고요. 고즈넉한 동네에 널찍한 빌라가 시댁이었네요. 저희 부부의 신혼집은 그곳과 멀지 않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선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곳이 괜찮더라고요. 그러자 형님들이 비웃음을 보냈었죠. 어흥허, 미쳤나봐. 정말? 신혼집이 경기도? 아예 시작부터 경기도에서 해버리네. 와하하, 담력도 좋다. 첫째 형님이 과장스레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거 완전히 실수하는 건데 전형적인 돈 못 벌고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많이 안타깝네. 본인들이 선택이니까 이제 와서 뜯어 말릴 수도 없고. 참 안 됐다. 둘째 형님은 혼잣말 하듯이 중얼거리면서 자꾸 피식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깨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었죠. 응당 며느리들끼리 한데 섞여서 어울리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왠지 처음부터 계속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형님들이 원래 친분을 오래 쌓아 오셨고 두 분만이 지나온 시간들이 있다는 것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 두 분이 사고방식이 동일해서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강남 말고는 그 밑으로 주거 등급을 딱딱 매겨서 그걸로 사람 등급을 판단해야 한다는 등 재산이 얼마인지 가족이 뭐하면서 사는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는 등 그런 소리를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대화들이 체질에 안 맞았습니다. 제가 워낙 두 분에 비해 조건이 못나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서울하고 엄청 가깝고 집도 서울에 비해서 같은 컨디션 대비 저렴하고 교통편도 좋고 출퇴근 동선도 괜찮아서요.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답은 지금 고른 그곳이더라고요. 제가 머쓱해서 말을 뱉었을 때 형님들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푸흡 웃음소리를 내며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저기 우리 막내 동서 가만히 잘 생각을 해봐. 동서가 내렸다는 그 답이 혹시 오답은 아닐까? 오답이래. 나 웃겨서 미쳐. 역시 우리 형님 말하는 센스 대박. 두 분이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하하하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네요. 형님들이 딱히 뭐 일을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니까 시래기 이모저모에 아무래도 바쁘게 일 다니시는 아주버님들보다 관여하실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안 계신 시댁 집안에서 설마 하니 형님들이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면서 저를 괴롭힌다든지 하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려고 애를 썼었네요. 저와 성향, 성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경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형님들이 제가 당신들의 손아래 동서로 들어오는 것을 쌍수 들고 환영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었죠.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친정에서는 다들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고 거의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부터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너무 한쪽이 기우는 결혼이 아니냐며 제가 많이 부족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신 아주버님께서는 남편을 향해 너무 이것저것 안 따지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냐는 한마디 정도를 남기셨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직 홀로 장가를 안 들고 있었던 막둥이 자식이 자기 형들 때보다 너무 조건이 못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머리 아프게 고심을 하고 계셨었죠. 그런 시아버지께 달려가서 이 결혼 반대를 외쳤다는 사람들이 바로 형님들이셨고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 그 집안이 어떤지 보면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작 그런 집안의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 같은 며느리만 봐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아버님이 적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없이 사는 집안하고는 아예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제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 그걸 가장 큰 이유로 들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다는 후문을 제가 나중에 접한 바 있었습니다. 형님들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과한 참견이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형님들이 괜히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시며 저를 괴롭힐까봐 그 걱정을 결혼 후에 했던 것이랍니다. 아무튼 그런 방해 공작에도 저는 남편과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설득시킨 요소가 아주 묘합니다. 우선 제 여동생이 이름을 대며 알만한 기업에 다니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죠. 그것만큼 가장 정확한 지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고서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요소는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로 많이 편찮으시다가 차차 회복하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서로 흩어지지 않았고 함께 이겨냈고 지금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점에서 시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요. 먼저 떠난 불쌍한 사람이 생각나네.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떠났는가. 시아버지께서 한숨과 같이 한참을 그리 중얼거리셨다고 하던데 저희 집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가 떠오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 아닌가요? 지나온 시간 그 속에 담겨있는 흔적이 저를 사랑하는 남자와 무사히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여동생을 믿으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제 지난날이 결국 옳고도 또 옳은 것이었음을 계속 증명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이자 가장 원망스러웠던 존재인 아버지의 이야기로 인해 제 시아버지의 마음이 확 움직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한 갈래로 이어지는 것만 같아서 신기할 따름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가족을 애틋하게 생각하며 위하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주 높이 사셨던 분이었는데요. 의도치 않게 제가 정말 그런 인물이라는 걸
보여드릴 기회가 금세 생기기도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7개월 뒤 시어머니의 제사가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의 제사였으니 제가 얼마나 의욕이 앞섰겠나요. 진작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두고서 그날을 기다렸었죠. 제사 음식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하고 차렸습니다. 시댁의 친척 몇 분도 함께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저를 보며 한마디씩 은근히 날리셨어요. 어이구야, 신입은 다르네. 아주 쌩쌩하고 싹싹하고 다 잘하네. 시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제사밥을 한술 뜰 게 분명하다며 다들 그러셨고 그 모습을 시아버지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움직이셨어요.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니 원래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고생을 모르는 인물들이라 매사에 저러는 것 같다며 다들 형님들의 그런 자태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 듯 싶었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무뚝뚝하고 워낙 조용히 지내신 분이다 보니까 며느리들에게 간섭이나 잔소리를 안 하며 살아오신 모양이었고요. 시어머니 제사를 기점으로 뭔가 집안 돌아가는 흐름을 제가 보다 정확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왠지 모르게 시아버지의 달라진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전까진 저를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그렇게만 대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안부 전화를 드리면 말씀을 전부 다 길게 하셨고 남편한테도 주말에 같이 와라 이런 말씀을 심심치 않게 하셨습니다. 멀지도 않은데 자주 안 갈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하고 시아버지께 자주 갔습니다. 제 조건이든 뭐든 따지지 않고 그저 감싸주었던 남편에게 항상 저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보답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더욱 시아버지께 잘해드리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신한테 고마워. 나는 집에서 막내라고 해도 워낙 숫기 없는 자식이었어. 애교도 떨어본 적 없고 살갑게 말씀 한마디를 못 드렸는데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하고 더 가까워진 기분이야.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줬을 때 얼마나 뿌듯했던지 모릅니다. 제가 시댁을 챙기면 챙길수록 형님들은 저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려고 드셨죠. 이제 보니까 우리 동서가 아버님 챙겨드리려고 경기도에 자리 잡았나 보다. 동서, 주말에 다 모여서 저녁 먹기로 한 거 말이야. 나가서 먹으면 괜히 이동하는데 번잡하니까 그냥 집에서 먹는 게 어때? 동서가 준비를 좀 잘해봐. 재료비는 우리가 줄 테니까. 그럼 됐지. 이렇고 저렇고를 다 떠나서 그냥 되게 치사하고 얄밉더라고요. 제가 뭘 해놓든 형님들은 그저 오셔서 숟가락만 얹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참견은 왜 그렇게 하시던지 시댁 베란다 화분을 제가 죽였다는 둥, 식기 정리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둥, 냉장고 청소가 어쨌다는 둥, 제적과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꼭 말씀을 마치실 때 당연히 동서가 할 일이다 라고 하셨고요. 제가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감히 당신들이 며느리로 있는 집안에 들어와 똑같이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 헌신과 봉사라도 불쳐줘야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아유, 복장 터질 것 같았으나 시간이 답이겠지 싶어서 참았네요. 제가 결혼 잘했다고 여기시며 제 결혼 이후로 점차 안색이 밝아지고 계신 친정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매사에 의연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예약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전화를 자식들에게 똑같이 다 돌리셨고요. 남편이 막둥이였으니 시아버지 연세가 꽤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정정하셨기에 다들 건강검진 이야기가 나온 것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형님들이 강남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를 예약하셨고요. 모시고 다녀온 건 하루 휴가를 낸 저였네요. 형님들은 좋은 곳에 예약, 결제 다 당신들이 하셨다며 생색내신 역할이었고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결과지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시아버지께서 혼자만 보시고 자식들에게 안 보여주셨습니다. 궁금해하는 자식 내외들에게 이런 말씀만 남기셨고요. 내가 앞으로는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건강이라는 게 지키기 어려워. 참 무서워. 그러자 형님들은 공포영화라도 본 것 같은 표정들이 되었어요. 아주버님들은 그저 머쓱하게 무슨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병원 잘 다니시라면서 비용 걱정 마시라며 그런 소리나 좀 하셨고요. 그런데 형님들은 집 밖에서 나누시는 대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웬일이야? 혹시 모시고 살라고 할까 봐서 나 아까 잔뜩 겁먹었잖아.
저도요, 형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꼿꼿하게 사시다가 가실 분 같았는데 갑자기 저러시니까 겁이 나네요. 몸까지 떨면서 진저리를 치시더군요. 저렇게 지를 겁을 먹으실 일인가 싶어서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었네요. 그랬다가 잠시 그날 일을 잊고 살았는데 몇 주 뒤에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마실을 나가셨다가 넘어지셨고 의식까지 이루셨던 겁니다. 제가 혼비백산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었네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선 큰 탈 없이 퇴원을 하셨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도저히 이제 못 일어나겠다고 하시며 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내외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고요. 내 몸이라 내가 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여기저기 다니며 살던 시절은 끝난 것 같구나. 이제 너희들을 도움을 받으며 연명을 해야겠다. 힘없는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후유증이라는 거 저는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반면 형님들은 경악한 표정을 이제 숨길 신용조차 안 하고 계셨죠. 아주버님들은 난감한 기색들이었고요. 멀쩡한 자식들 며느리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병원이고 요양시설이고 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안 그러냐. 물음이 끝나자 시아버지의 방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서로 급한 시선 교환만이 오고 갔었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잘 좀 해보겠다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개고생을 많이 했었는지 너희들이 잘 알겠지. 반이라도 보답을 할 것 같으면 앞다투어 나를 모셔가겠다고. 너희들이 필히 그래야 할 거다. 특히 큰놈 둘째놈, 너희는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너희 저들은 하는 일도 없이 집에만 있지. 그러니 너희 둘이서 상의를 맞춰서 어느 쪽에서 나를 데리고 살지 정해야 맞겠구나. 시아버지께서 힘을 짜내 그렇게 말씀을 마치셨을 때 형님들은 얼굴이 빨개진 상태였어요. 아주버님들은 알겠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앞으로 어찌 되려나 싶어서 심란했고 남편도 정말 심경이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집이 어떻게 상의를 마칠지 그걸 기다리는 사흘 동안 제가 시아버지를 계속 챙겨드렸고요. 저는 내심 첫째 아주버님 형님네가 시아버지를 모셔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리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황당하게 나왔어요. 첫째도 둘째도 못 모신다고 한 것입니다. 돈 있고 집에 항상 사람도 있는 집들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그래서 문제였어요. 고고하신 강남 여자 형님들이 죽어도 시아버지를 못 모시겠다며 그럴 바엔 이혼하겠다고 나오셨던 겁니다. 게다가 형님들의 친정에서도 난리였다고 하네요. 거기 못 사는 막내 며느리한테 모시라고 하면 되지. 왜 귀한 우리 딸한테 그런 험한 일을 시키려고 해. 아주 웃기는 집구석이야. 그런 난리가 나자 아주버님들은 두 분 다 꼬리를 마셨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 막내가 모시는 그림이 딱 맞겠다고 하면서 그런 비겁한 말씀을 남기셨고요. 그런 결과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제가 모시겠다는 말부터 입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제가 잘 모실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아버님 지내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기운 없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눈물을 참고 있었고요. 제 친정에서 혹시 이런 상황을 싫어하진 않을까?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눈치였어요. 형님들의 경우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딱 못 박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아버님 모시겠다고 하니까 친정 부모님이 잘 생각했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이라면 은단 그래야 하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친정 동생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세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신 이후로 상황이 어찌 되려나 친정에서 많이 걱정하고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강남 여자 형님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왼쪽에선 절대 못 모신다고 했으면 제가 모셔야 할 판국이라고 하니까 친정 부모님이 그게 맞다고 단박에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들이 제 시아버지의 말벗이며 뭐든 해드리며 저를 도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모시겠다고 하라면서 목소리를 그렇게 내주셨던 분들이 제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듣고 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아이고, 아유, 삭신이야. 누가 올 때마다 얼른 산송잔처럼 누워있느라 내가 한참을 고생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허리 때문에 혼자 못 일어나시고 이동도 기어서 다니셨잖아요. 제가 놀라서 여쭈었고 시아버지의 미소를 보자마자 그 답은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러셨던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그때 시아버지께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고 당신이 언제 어느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세상을 뜰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새삼 깨달으신 후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계속 헛웃음을 지었고 남편은 천만다행이라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대신 선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막둥아, 너 네 엄마가 죽기 전에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왔던 거 그때 기억나냐? 네, 아버지가 집 사서 이사 왔었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공기 좋고 풍경 좋은 집에서 사시는 그 꿈 하루라도 이뤄드리겠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었죠. 내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그때 사실 집뿐만 아니라 땅도 샀었다. 시부모님은 앞만 보며 달려오셨던 만큼 당시의 재산을 많이 불리신 상태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기에 암 환자가 되시며 모든 게 부질없어졌고 그때 시아버지께서 있는 돈으로 집뿐만 아니라 땅을 그냥 사두셨던 거예요. 다들 정신이 없어서 시부모님의 당시 재산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땅의 존재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보다 천저부지로 값어치가 뛰어오른 그 땅을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다른 배은만덕한 것들한테는 못 줘. 오로지 너희한테만 주는 거야. 막둥아, 너 참 장가 잘 들었다. 네가 제일 낫다. 나중에 가타부타 말이 생기기 전에 저희 부부에게 미리 홀라당 줘버리겠다며 시아버지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땅의 위치와 가격을 확인한 제 눈이 튀어나올 뻔했죠. 게다가 시아버지께선 묵혀둔 통장에 있던 1억 8천가량 현금도 주셨는데요. 그건 딱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내가 이거 더 가지고 있어봤자 뭘 하겠냐. 너 써라. 한사코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네요. 그래서 받았어요. 어차피 제가 시아버지를 앞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챙겨드릴 작정이었으니까요. 저와 결혼 잘해서 다 잘된 거라며 남편은 싱글벙글이었고 그 후로 저에게 더 잘하는 남자가 되었답니다. 수중에 생긴 돈으로 저는 일단 친정 부모님을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남편이 워낙 그걸 원해서요. 그리고 제가 정성으로 모셔서 시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겉으로는 상황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주버님들, 형님들 전부 몹시 난처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러나 이제 선을 딱 그으셨고요. 그 바람에 아주버님들은 괜히 못나게 형님들 탓으로 돌리셨죠. 형님들은 발끈해서 그 성질 드러내시며 맞서셨고요. 이제 와서 이혼도 못하고 두 집 다 그 이후로 냉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반면 저는 남편하고 꾸린 가정도 제 친정도 점점 더 화목하고 웃을 일만 생겨서 행복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고 친구가 이곳을 알려줘서 어렵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남편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고생하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 떠올려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요새 말로 효자 남편에게 잘못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왜들 그렇게 남자들은 대리 효도를 좋아하는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빠의 강건한 권유로 인해서 저희 집에는 언제나 친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 입장에서는 일찍이 남편을 잃은 친할머니가 안쓰러웠을 겁니다. 당연히 자식으로서 걱정도 됐겠죠.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식인 스스로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어렸을 적 친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오로지 저희 어머니 몫이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 옆에만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늘 할머니는 몸도 마음도 외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돌봐드리는 거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보느라 힘들 때 아빠는 맨날 일이 바쁘니 뭐니 핑계를 대면서 집에 오면 할머니에게 오늘 잘 계셨냐는 말만 몇 마디 던지고는 바로 골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기 바빴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던 건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친할머니는 아주 나쁘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살가운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 밥 안 되었니? 어서 밥 좀 차려라. 네, 어머님, 잠시만요. 아, 얼른 가져오래도. 아, 넌 왜 이리 둔한 거냐? 시애미가 이때쯤이면 밥 먹는다는 거 몰라? 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어야지. 시애미 모시는 게 어째 예전 같지가 않구나. 젊을 적부터 몸이 약했다던 할머니는 나이가 들고서는 움직이는데 불편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여기저기 부려먹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말에 어머니와 아빠가 함께 있을 때도 언제나 아들인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니만을 불렀다는 겁니다. 할머니 자식은 아빠잖아요. 아빠 좀 시켜요. 왜 맨날 할머니 밥 차리고 집안 청소하고 그런 건 다 엄마가 해야 돼요? 뭐라고? 아니, 기집애가 지금 할매한테 뭐라는 거야. 아, 너 안 되겠다. 일로 와봐. 혼 좀 나야 정신 차리겠구나. 어디 기집애가 할 말 못할 말도 못 가리고. 어렸을 적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놓고 친할머니에게 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날 집안이 뒤집어졌죠. 어머니도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를 혼냈고 아빠와 할머니 역시 어린 게 발랑 까졌다느니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다느니 하면서 저를 뭐라고 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세대 역시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모시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시되고는 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야 그런 일 안 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왜 며느리가 꼭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식과 며느리가 같이 모셔야 하는 건데 말이죠.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요. 언제까지 친할머니 돌보려고 그래? 솔직히 친할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 아빠가 손 놓고 있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 아빠가 바쁘고 힘드니까 그렇지. 엄마는 괜찮아. 난 엄마도 미련하고 할머니도 싫고 아무튼 다 믿고 싫어.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 몸은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 역시 더욱 힘들어져 갔죠. 매일매일 안색에 팔이 휘지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일부러 쓴소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는 그저 괜찮다며 자기가 할 수 있다며 그런 저를 말렸죠. 아무리 엄마가 괜찮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할머니 돌보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았다면 쉬는 것도 훨씬 많이 쉴 수 있었을 테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가능했을 텐데 차라리 어머니가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고 돈을 아빠만 벌어오면 또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월급을 아빠가 벌어오는 것은 맞았지만 어머니 역시 주방일 등을 하며 자그맣게나마 생활비를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은미야, 여기 와서 엄마 어깨 좀 주물러 줄래? 아이고, 어깨가 왜 이리 쑤시지? 엄마, 많이 아파? 어머니는 시어머니 돌보랴, 일하느랴, 몸이 10개호도 모자랄 정도로 힘든 삶을 사셨고 그래서 어린 전 엄마가 아플 때마다 아픈 곳을 꼭꼭 주물러 드리곤 했어요. 물론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는 했지만 여전히 왜 친할머니를 아빠가 돌보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드디어 어머니의 고생은 막을 내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분이었기는 해도 워낙 어머니 고생시킨 걸 봐왔던지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슬프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슬퍼 보였지만 후련해 보이는 감이 더 컸습니다. 단언컨대 그럴만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약 2년 동안 어머니는 아마 그간 고생해온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때쯤 되니 할머니가 병이 생겨서 어머니는 할머니 똥오줌까지 다 받아줘야 했고 거의 무슨 전문 간병인이나 할 것 같은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아빠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빠가 옆에서 할머니 병수발을 도와줬다면 어머니가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힘들지 않게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3일간 장례식을 한 뒤 집에 오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 간 건 할머니거늘 어머니가 더 당장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젊고 예뻤던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 돌보느라 자기 인생 없이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이 마치 제가 그렇게 지낸 것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절대 효자 남편을 안 만날 거라고. 혹시나 효자 남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시부모 모시고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사실 부모님 모습을 봐오다 보니까 결혼이란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야 빨리 결혼을 해라. 얼른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해야지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제가 얼른 결혼하기를 바랐었지만 뭐 마땅한 사람이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아무나랑 결혼할 순 없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든 말든 고려라도 해볼 텐데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게 오래 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헤어졌어? 아니, 너는 어떻게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이렇게 금방 헤어지니? 걔가 이번엔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 아니, 싫다고 했더니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 아니, 넌 아이면 이제 결혼 생각 할 만하지. 아니, 정말 안 할 거야, 결혼? 네, 남자친구와 이별이 빠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자들이 죄다 저를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이제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 먼저 뵈러 갈까? 라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오래 만나겠어요. 애초에 결혼 생각도 크게 없었기에 떡들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발언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길게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역시 제게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자세히 할 수는 없었기에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취향이 나랑 달라서라며 핑계를 댔죠. 그러다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귄 남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섣불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으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깊게 드러내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남자랑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누구랑 사귀기만 하면 얼마 안 가서 금방 헤어지던 제가 오랜만에 1년 이상 만나는 남자가 생기자 어머니는 내심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하려나? 하며 저의 결혼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은미야, 그 남자 엄마한테 데려와봐. 엄마가 봐줄게. 응? 이번 주말 어떠니? 엄마, 아직이요. 아직 우리끼리 결혼하자고 얘기 나온 건 아니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는 기대감을 잔뜩 드러내시며 저리 물었지만 전 그럴 때마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기에 지금의 남편과 조금 더 만나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이후의 관계까지 생각해 봐야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분명 그런 이야기 일절 없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하고 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나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친할머니 모시느라 힘들어하는 것만 봐서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 거라고 다짐해왔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우리 부모님은 딸인 내가 챙길 거고 반대로 당신도 당신 부모님은 스스로가 챙겼으면 해. 물론 반대로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수발 들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거야.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이랑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나랑 맞지 않으면 나는 솔직히 지금 관계를 더 이어가는 게 힘들 것 같아. 직설적이라면 직설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히 돌려 말하면서 어줍잖은 기대를 품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의 이런 말에 화를 내면서 관계를 끊을 사람이면 빨리 끊어내는 게 저로서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말에도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은미야.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사실은 나도 그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는 거 생각해 줄래? 남편의 확답까지 듣고 나니까 결혼을 더 미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35이었고 저는 32이었는데 조금 늦은 나이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뭐라고? 우리 은미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니? 대견해라. 그래, 언제 데리고 올 거니? 식은 언제쯤이고? 엄마, 딸 결혼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네가 하도 데리오도 원하는 남자는 안 만날 거다. 그럴 바에는 그냥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입에 달고 다니니까 내심 네가 이러다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지.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마음이 많이 놓인다. 엄마는 정말로 저희의 결혼을 그 누구보다 축복해 주셨어요. 남편도 듬직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있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저희끼리 신혼집을 따로 얻어서 살았고 명절과 생신 때마다 친정집에 그리고 시댁에 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가 없었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따로 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왜 표정이 그러니? 내가 또 와서 놀란 표정인데? 아니에요. 일단 들어오세요. 날씨가 밖이 어찌나 더운지 얼른 에어컨부터 켜봐라. 너 저번에 내가 말한 거 기억하지? 화장실 청소는 매일 해야 한다고. 오늘 했니? 또 시어머니는 약간의 결박증이 있으셨는데 그걸 그대로 저희 집에도 적용하려 했죠. 그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이 창틀 먼지 좀 봐라. 애미야, 너네 이 먼지 다 마시고 살 거니? 이게 폐로 기관지로 들어가면 다 병이 되는 거야. 얼른 걸레 가져와 봐라. 네가 안 하니 나라도 해야지. 시어머니는 걸레를 들고 저희 집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녔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였죠. 그리고 집에 오지 않을 때는 늘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갈비찜 좋아하는 거 알지? 내일은 오랜만에 몸보신 좀 시켜라. 예전에 너 없을 때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아주 말이 아니던데. 너 우리 아들 식사는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니? 라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편 챙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도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좀 연락이 안 온다 싶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러시겠지 하고 있으면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은근슬쩍 집에 오고 저에게 전화를 거는 일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정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예상외로 저를 도와주신 게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서는 또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더군요. 계란물을 이 정도만 무치면 어떡해? 더 듬뿍 묻혀서 부쳐야 맛이 좋지. 동그랑땡은 준비했니? 저번 추석에 네가 만들었던 게 맛이 없어서 혼났다 아주. 그래도 그 정도는 참아 넘기는 게 예의라 생각해서 정말 꾸역꾸역 네 어머님 하면서 받아 넘기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것에 기세등등해진 건지
밥을 먹으면서도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 요리 실력을 보면 우리 아들이 밥이나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된다느니 이래서 반찬이면 뭐며 해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아주 한번 들리면 시어머니를 잡아먹을 듯이 군다느니 저도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한동안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지. 일주일에 두세 번도 넘게 오시고 심지어는 제가 없을 때 와가지고 제 짐도 막 건드리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남이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해도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방문을 하실 거면 애초에 남편이랑 저한테 모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남편한테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말도 없이 오시고 제가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혼날 걸 각오하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 빠진 듯 어버버하면서 절 손가락질하고 온기 가득했던 밥상 앞이 진짜 한순간에 쎄해지는 기분이 느껴졌죠. 순간 이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됐지만 언젠가는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 같은 말이었기에 일부러 더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의 정막을 끊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당신 요새 뻔질나게 밖을 들락날락거린다 했더니 잘 살고 있는 애들 집에 갔다 온 거였어? 아, 내가 그런 거 좀 하지 말랬잖아.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 그리고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아니 거길 당신이 그렇게 많이 갈 이유가 대체 뭐야? 앞으로는 절대 가지 마. 미안하다 아가야. 나한테 들켰으면 내가 지인집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앞으로 내가 못 가게 단단히 단속하마. 뭐라고요? 아이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며느리 편드는 거예요. 애가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당신이 알아요? 창틀에 먼지도 한가득이고 화장실에도 물때가 있고 난 그런 거 못 본다고요. 왜 애들 사는 집을 당신이 신경 써? 당신은 당신 집이나 신경 쓰면 되지. 아이 그리고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 첫째 며느리한테도 괜히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이번엔 이게 둘째로 옮겨간 거야. 허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들락거리는 거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 알았어? 남편에게는 먼저 결혼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형네 집에 들락거리며 저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그쪽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나 봅니다. 그걸 알게 된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어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잔소리하거나 시집살이를 시키진 못했는데 마침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옳다구나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집중이 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음성을 높이니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만 하세요. 라고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를 했으나 시아버지는 오히려 너는 너네 엄마가 그런 줄 알았으면 네 아내 생각해서라도 먼저 나서서 그러지 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의지도 못하겠다. 오히려 너보다는 네 아내가 더 간단히 있어 보이네. 앞으로 또 네 엄마가 그러는데 너 제대로 못 말리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라. 라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리는지 밥 먹는 내내 기쁨의 웃음 때문에 광대가 올라가서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잔뜩 풀이 죽은 얼굴이었고요. 식사를 다 하고 상을 치우면서 슬쩍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라며 다시 한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시댁 식구들 만나는 게 아주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시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시어머니의 그 집착에 가까운 시집살이를 어떻게 견뎠을지. 아마 제 성질을 못 이겨서 결국 남편이랑 이혼하는 것까지 고려해봤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절대 이전과 같은 간섭을 제게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죠. 오로지 남편과 저, 그리고 이후 나온 자식만 생각하면 되니까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언제는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죠. 아버님, 감사해요. 제가 아버님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아시죠? 됐다. 그런 걸 가지고 뭐 고마워하기는. 네 시애미가 좀 유별난 구석이 있긴 해도 마음이 못된 사람은 아니야. 말이 좀 뾰족해서 그렇지. 네가 그런 점들은 너그러이 이해해줘라. 네, 알겠어요, 아버님. 하지만 어느 날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죠. 바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긴 했어도 설사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는 거의 오열을 하다시피 병원으로 향했어요. 우리 아가 잘 살아야 한다. 항상 사랑한다. 알지? 아버님. 아버님은 힘없이 제 손을 잡으시며 저 말 한마디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무리 시부모 간섭 없이 부부끼리의 삶을 추구하는 저일지라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은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때로는 남편보다 더 제 편이 되어주었던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으니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지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얼굴을 보는 것이 다였는데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적어도 시아버지만큼은 직접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나가지고 며느리로서 식사라도 대접할 걸. 후회가 너무도 짙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하는지 종종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 요즘 밥도 잘 안 먹으시는 것 같고 밤에 잠이 안 오신다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당신이 아들이니까 어머님 좀 잘 좀 보살펴 드려. 연락도 자주 드리고. 전화를 해도 어쩔 땐 안 받으실 때도 있어. 엄마가 걱정돼 죽겠어.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 금슬 좋은 부부셨던 거. 그러니 이 상황에서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 사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인 저 역시 슬프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엄마가 어쨌더라 저쨌더라 하면서 시어머니의 아주 작은 일거수일투족까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바라는 게 있나 싶고. 당신 요새 어머님 이야기 되게 많이 꺼낸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걱정돼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솔직히 지금 되게 이상한 거 알아? 당신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솔직히 말해도 될까? 사실은 엄마가 무릎이 아프고 거동이 힘든 상태라서 병원을 다녀야 하거든. 근데 엄마 혼자 그러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 매번 택시도 잡으셔야 하고. 그래서 난 우리 집에서 모시면 어떨까 싶은데.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의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낼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병원도 못 가실 상태이니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병원을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한평생 돌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갈 때 정도야 잠시 머무는 거는 남편이 미리 제대로 저한테 이야기만 했으면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 그러면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왜 그걸 지금에서야 얘기해? 알겠어. 그럼 병원 다니실 때는 오시라고 해. 대신 병원 다니고 나으시면 바로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조건이야. 그 조건 지켜줄 거지? 그렇게 할게. 그래도 시아버지가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한 이후로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저한테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
저도 딱 명절이란 생신 때만 얼굴을 보니까 예전만큼 시어머니가 믿거나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병원 갈 때만 잠시 있는 거니 그렇게 오래 계시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남편한테 흔쾌히 시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약 반년 정도 못 본 건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확실히 많이 아파 보이셨습니다. 걷는 것도 절뚝거려서 저나 남편이 옆에서 부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하나 올라가는데 몇 분을 쉬시는지 애초에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오시라고 한 거지만 실제로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어머님, 이거 도가니국인데 무릎에 좋대요. 한 숟갈이라도 떠보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 테니 다리 한번 쭉 펴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잠시만 이대로 있으세요. 몸도 아프신데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럴 때만큼은 며느리 노릇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자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상황이라고 해서 무릎에 좋은 도가니국을 잔뜩 끓여서 드리기도 하고 마사지기며 뭐며 집안에 온통 시어머니에게 좋은 것들만 잔뜩 사두었습니다. 당연히 선의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확실히 처음보다 나아진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차에 필 온갖 이유를 대며 집에 가는 것을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놀러 앉으시고 말았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집에 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오래 있고 짧게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평생 저희랑 이렇게 사실 것처럼 구는데 저는 죽어도 평생 모시고 살 자신 없었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예, 너 잠깐 일로 와봐라. 아휴, 내가 안 하려 했는데 집고를 왜 아직도 이러고 하고 사는 거냐? 아이, 너 몇십 년 집안일 했으면서 아직도 이게 안 되니? 내가 네 시아버지 있을 적엔 어쩔 수 없이 손을 안 댔는데 여기 며칠 있으면서 보니까 아주 집 상태가 아니 개판이다 개판. 이런 개판 5분 전 집구석에서 어찌 사는 게야? 응? 너 어디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리 철영이한테 밥 안 차려주고 혼자 차려먹게 하던데. 너 원래 나 없을 때도 그러고 살았니? 대체 왜 힘들게 일하고 온 애 밥을 안 차려주고 있는 거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그때 전화하던 중이었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과 국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는 떠먹고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렇게 살아온 거 맞고요. 그리고 자꾸 개판개판 거리시는데 저 나름대로 매일 쓸고 닦고 하면서 집 정리해요. 그게 어머니 성에 안 차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솔직히 조금 불편하네요. 불편? 이게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네 시아버지가 널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 뒤에 숨어서 파냈지? 근데 말이다. 나는 너 오냐오냐 해줄 생각 없다. 하나하나 붙어서 집안일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막말을 퍼부어대는데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할 노릇이더라고요. 전 당연히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실 생각 안 하는데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봐. 난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면 그러겠어. 난 우리 엄마 마음 다 이해돼. 여기라도 있어야 사람 사는 온기 느껴지고 편안하니까 저러시는 거야. 솔직히 엄마가 여기 살아도 당신 크게 불편하게 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있게 해주면 어때?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아픈 엄마한테 먼저 가라고 하는 건 너무 매정하잖아. 집에서 시어머니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준 양반이 아주 입이 트여 있다고 말은 잘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콧방귀를 한번 뀌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머님 여기 오라고 했던 거 어머님이 병원만 한두 달 다니다가 다시 사시던 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당신,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랬지.
나는 절대 시부모님 못 모시고 산다고. 당신이 정 어머님이 걱정이 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 집 나가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둘이 살다가 원할 때 들어와. 그거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요즘 요양원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던지. 막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문이 탁 막히는지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항변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넘어가지 않았죠.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친구는 제가 똑 부러지다고 그러는데 한 친구는 그래도 가족이 됐는데 너무 매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심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세상 제일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억울하고 그랬어요. 결국 남편이 말해 어머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시위라도 하는지 그 이후로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넌 참 매정하고 이기적이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집에 그대로 보낼 생각을 하냐? 네가 우리 엄마를 버린 거야. 너 우리 엄마 거기서 고독사라도 하면 어쩔래? 너가 책임질래? 당신 똑바로 이야기해. 난 애초에 당신이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싶으면 여기 나가서 어머님이랑 살다 와도 된다고 말까지 했어. 근데 무슨 내가 어머님을 버려? 어머님은 당신 부모야. 내 부모 아니고.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은 따로 계셔.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래도 너 며느리랍시고 가끔 저녁 해주고 그런 건 기억도 안 나지? 넌 아마 바늘로 찌르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여자랑 같이 사는지. 아, 속 답답해. 남편도 어지간히 취했는지 제게 꽥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렇게 정냄이 없는 인간일 줄 몰랐다면서 그 말에 기가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참에 갈라서자. 뭐? 나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며. 그럼 갈라서자고. 이젠 아주 협박을 하네. 당신 잘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엄마 아프면 당신이 집안일 빨래 청소 요리 다 하고 우리 엄마 모시고 맨날 병원 가고 그럴 거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이 만약 정말로 그럴 자신 있으면 어머님 다시 모시고 와. 그러면 나도 받아들일게. 뭐? 장모님은 내가 왜?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기막혀. 그러니까 우리 엄만 그렇게 모실 자신 없고 난 당신 어머니 모시라는 거지.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고 내 입장은 똑같아. 싫으면 당신 말대로 갈라서. 참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대리 후도는 안 시킬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이건 뭐 사기 결혼도 아니고. 그런데 기막힌 건 다시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선 갑자기 큰 가방 몇 개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더군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이 가방은 또 뭐고요? 뭐긴 뭐야. 니네 집에서 살 거니 몇 개 짐 좀 챙겨온 거지. 네. 너 설마 내가 나간 거 정말 아예 나간 거라 생각한 거니?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없다. 난 니네랑 살 거야. 그때 내가 간 건 짐 정리하러 간 거다 얘. 아니 나 좀 더우니까 물부터 일단 떠와봐라. 내 짐 정리도 좀 하고. 기가 차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젠 안 되겠다 싶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못 살아요. 왜? 못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 저희 집에 있으실 때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건건 다 집안일 간섭하시고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셨죠? 저 그런 어머님 모시고 살 자신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몸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뭐야? 너 단단히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내가 너 그간 봐준 건 이뻐서가 아니야. 다 네 시아버지 때문이었지. 하도 며느리들한테 관심 끄라니까 꺼준 거다.
근데 대체 네 시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뭘 믿고 그러는 거냐? 너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너 이러는 거 사돈도 아시니? 결국 그날의 싸움은 점점 더 커졌고 시어머니는 그 사이 제 집으로 들어와 아이 방 한 칸을 차지하고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또르르 나와선 남편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 정말 속상해 죽겠다.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하나 보다. 죽어야 해. 네? 엄마, 진정하고 말씀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우리 엄마 왜 이래? 아, 글쎄 얘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니? 나 못 모시고 산댄다. 나 같은 시어머니 드세다고 기세다고 죽어도 못 모시고 산대. 내가 뭐 그리 몹쓸 짓을 했니? 지난 몇십 년간 니들이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베푼 죄밖에 없는데 아이고. 말도 안 나오더군요. 거진 눈물 흘려가며 남편 붙잡고 저러시는데 무슨 연극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전 더 그 꼴 보기 싫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려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남편 눈빛이 돌변하더니 절 콱 붙잡더라고요. 어지가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말한 거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남편은 악에 바친 듯한 얼굴로 제게 소리를 질러댔고 순간 그 모습이 우습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사실이면 어쩔래? 근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볼이 확 달아오르더군요. 네, 바로 남편이 제 얼굴에 손을 댄 겁니다. 저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라고 남편마저 자신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에 놀란 듯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결혼 생활 내내 말싸움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절 때린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순간 맞은 것에 대한 고통보다 분노와 모멸감이 먼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내 앞에 있는 이 인간을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전 곧바로 남편의 머리채를 붙잡았고 미친 듯이 뒤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자기 자식 머리채 잡히는 게 싫었는지 제 손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때리고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죠. 그날 이후 전 남편과 냉전을 겪었어요. 서로 필요한 이야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쉬는 날에 같이 붙어 앉아서 떠든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전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갈등이긴 했지만 제 얼굴에 손댄 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란 보장도 없고요. 하지만 저 역시 막상 이혼을 하자니 마음이 캄캄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여보, 다시 생각해보자. 응? 나 이제부터 당신 얼굴에 손대고 그럴 일 없을 거야. 맹세해. 이런 남편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등장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겪고 제가 이혼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불현듯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예,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다며? 그래, 잘 생각했다. 나도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언제고 내가 니네 돌 갈라서게 하려 했는데 네가 그리 해주니 고맙구나. 이왕이면 얼른 이혼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라. 기생충같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남편 등골만 휘게 만드는 여자는 차라리 없는 게 나으니까. 마지막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터덕스런 얼굴에 독이 잔뜩 올라 저렇게 말하시는 시어머니. 여러분은 두고 보실 수 있나요?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둘러 하루빨리 인연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한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 편을 들 뿐 제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에 너무 실망해 결국 이혼을 결정했고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한 통 왔더라고요. 기가 막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합니다.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나 병원도 다시 다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늙은 나이에
그만 너한테 못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다 해버렸다. 미안하다. 날 용서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 줄 순 없겠니? 언뜻 보면 사과 문자인 듯하지만 그냥 결국 병원 같이 가줄 사람이 필요해 저한테 연락하신 거였어요. 전 바로 거기에 답장해드렸어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사람 찾으세요. 나고요. 아마도 전 남편이 제대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기 엄마 하면서 끔찍하게 생각하더니 모시는 건 왜 안 모시는 건지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전 아픈 시어머니 버린 쓰레기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마음이 우선 편하고 숨쉬며 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지나치게 시어머니 눈치 보시지 마시고 할 말 다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들 정신건강이 최고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우